반갑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가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81년도에 고롱 입사해가 지금 44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매번 우리 기업들은 항상 내년은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내년이 경기가 좋을 거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쉬세요 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예전의 어려움하고 틀립니다. 지금 우리가 닥치는 것은 지금은 그냥 간단한 숙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솔직히 열심히만 하면 좀 가능성이 있었어요. 지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결과만 중시되었어요. 어쨌든 빠르게 싸고 이렇게 만들면 어느 정도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죠. 지금은 과정을 중시해야 됩니다. 당신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무엇으로 돈을 벌었냐, 이걸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쇼크입니다. 왜? 이때까지 힘을 들여가지고 이익을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BP 도달돼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착하게 해라는 이야기까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이 부분만 극복만 한다면 새로운 장르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누구 탓인가? 이걸 한번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냉정하게 살펴볼 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과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그렇다면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시작은 2015년입니다. 그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세계적인 유엔 총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당신네들 방식으로는 이 지구가 몸살을 앓을 거야. 환경부터 노동 문제까지 제발 좀 경영하는 사람들이 제정신 차리고 좀 착하게 기업 운영하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게 그때 당시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점점 더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경제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개 보면 발생 가능성 상위 10위, 이것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018년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영향 심각성 10개.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벌써 6년이 지났는데도 소홀히 했던 거죠.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부분은 단기 가치 추구입니다. 당장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연말까지 버텨야만 내년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장기 가치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바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드맵을 만들 때부터 앞에 연사님이 이야기하셨지만은 시작부터가 에코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충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 벌었다,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선행경제입니다. 자원이 어떻게 됐든 싸게 가지고 와가지고 중간 과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폐기해버리지. 이 공유경제에 대한, 공유 가치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회사만 살면 되지,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인건비 적게 들여야 되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죠. 안전 그 다음 이야기지. 트라핏을 챙기려면 무슨 안전이야? 이 안전 대책 없었죠. 환경 남의 일이죠. 눈 딱 감고 버리면 되니까. 이게 모든 게 뭐로? 비용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눈 깜짝하고 버리면 내가 이익이 나는데 이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되죠. 오염 생기죠. 생태가 파괴되죠. 안전위생 문제, 저임금, 고용불안.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누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행동을 우리가 해왔던 겁니다. 사실로. 그래서 사업에 끼치는 영향이 이제는 공급 물류가 단절되고 돌아보니까 공급망이 다 파괴되었어요. 시장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비 시장은 점점 더 위축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는 80년대 고령 입사했을 때는 행복한 때였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왜? 계속 팽창 시대였기 때문에. 짧은 1750년부터 거의 한 250년 동안 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경제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무려 한 6,700배 정도의 GNP가 팽창했던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팽창하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계속 공급하면 수요는 되겠지. 천만의 말씀. 지금은 수축 사회로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쭈그러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이걸 해결 못합니다. 의뢰 이때까지 왜 그러냐면, 제가 컨설팅 가보면요, 전부 다들 야, 예전에 이런 걸 했을 때는 이런 효과 났는데 전부 다 옛날 방식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좀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회사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의 방식은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오히려 지금 20, 30대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40, 50대, 60대, 특히 60, 70대는 화려했던 옛날에 그 자기가 했던 그 방식이 아직까지도 유효한 줄 알고 계속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나락에 떨어집니다. 이 이유가 뭐냐? 수축 사회예요. 팽창 사회 기득권이 해체되었습니다. 저성장 구조가 일반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사업 자체를. 예전에는 무조건 시장이 있다고 생각했죠. 이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이걸 극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초동력은 환경안전위기에 대한 인구가 감소하죠. 과학기술은 얼마나 발전됩니까? 우리가 오늘에 비해서 100년 전의 여성을 비하면 얼마나 오늘날 편합니까? 모든 세탁기부터 뭐 인공지능이 전부 다 모든 해결 다 해주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더욱더 불안하고 더욱더 바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그래서 과학기술은 발전되지만 이 과학기술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이런 발전들이 오히려 더 수축 사회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급이 과잉되고 부채 경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게 제로섬입니다. 사회성은 상실되고 이기주의에. 그래서 수축 사회의 기본은 갈등, 그 다음에 저성장, 저투자, 저저저저예요. 한 가지 고실업. 그러니까 이건 뭐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패션 산업은 또 세계 2위 규모 산업이에요. 3천조 시장에 다다릅니다. 시금 사업을 이어서 2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크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막 덤빈 거예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경쟁의 포인트가 더 많이 더 싸게. 근데 이 패션 산업의 장점이 얼마나 좋습니까? 큽니다. 사이즈가. 두 번째, 인간의 1차, 2차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주기 때문에 기본이 있지만 또 패션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가치 산업이잖아요. 이게 아주 멋있는 산업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단지 조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80년대에 우리가 앞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패션이란 프랑스입니다. 지금 K컬처가 무시 못할 정도의 속도로 K패션까지는 아니지만은 K푸드나 패션이 지금 나름대로 힘을 내야 됩니다. K패션이라면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만큼 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위상에까지 올랐다는 자체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냉정히 보면 앞에 잠깐 리사이클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자칫하면 그린워싱이 됩니다. 페페트병 어느 정도 일부 물론 효과는 있죠. 하지만은 한번 페페트병이 옷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또 땅에 묻으면 어디로 갑니까? 잘못되면 그린워싱이 되죠. 그래서 단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한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죠. 이걸 공급망을 본다면 52%가 염색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차분하게 막 단편적으로 막 해결할 게 아니라 조금 호흡을 길게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갈 건가를 차분하게 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쁘게 하는 게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나쁘게 하고 옥죄우고 있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순환 섬유 전략, 배터리 규정, 폐기물, 에코 디자인, 좀 칼라를 좀 진하게 한 게 세 가지. 지속 가능한 순환 섬유, 에코 디자인, 그 다음에 소비자 역량 강화. 이 세 개는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와닿는 겁니다. 뭐 짧게는 빠르게는 27년도 이후로 우리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이유죠. 근데 이게 이유기 때문이 아니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기득권 싸움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구를 살리는 일 중에 하나라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섬유 순환 전략은 그렇습니다. 친환경 디자인의 의무화. 이거는 우리가 예의주시에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에코 디자인이라는 자체, 에코 프렌들이 잘하면 K 패션의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 분들이 에코 디자인이라는 부분을 활용한다면 상당 부분의 K 패션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디지털 제품 여건, 이것도 우리가 당장 준비해야 될 내용입니다. DPP 자체는 27년도부터 유럽은 실시를 해야 되니까요. 우리도 이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그린워싱 통제, 판매되지 않거나 반품된 당장 그렇죠. 의류 폐기 문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쉽게 만들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라는 이야기죠. 합성 섬유에서 방출되는 미세 플라스틱, 이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뭐 엊그제 신문에 봤죠. 종이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 대찬도 종이를 했지만 그게 더 탄소가 나온다. 이렇게 자꾸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여러분 자료 찾아오면 다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에코 디자인 자체 규정을 대상 품목은 확대되고요. 의무는 강화하고요. 에코 디자인 요구 사항이 강화되고 DPP 요구가 되니까 이때 본격적으로 우리는 한 발 앞서서 아시아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발빠르게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주도해 나간다면 충분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이래 봅니다. 디지털 제품 여건이라는 자체는 어쨌든 뭐 전주기 과정에서 당신이 제품을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오픈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숨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폐기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주 명확하게 유럽의 특징입니다.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이 부분이 뭐 기본적으로 뭐 나름대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대부분은요, 앞에서 나오지만은 우리가 GRS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증 마크는 거의 90%가 유럽입니다. 그 인증 마크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두 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이 거쳤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진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얼렁뚱땅 만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폐기 자체도 보세요. 뭐 온 쓰레기 아닙니까? 이 지구촌이. 조금 더 기업 대응을 더 우리가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대응을 조금 이야기해 본다면, DPP 체제 구축을 노바디스 차일드라는 회사는 뭐 오래되진 않습니다만 2023년 9월이니까 작년 요때쯤 되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옷을 만들 때 전체 봤더니 23,473kg가 걸렸다. 마일리지를 넣어 놓습니다. 옷을 만들 때. 소비자들이 봐라 이거죠. 되게 위에서 보면 뭡니까? 중국이 나오고 이태리가 나오고 이래 나오죠. 지금 간단한 예로 국내 지금 거의 한 88%가 다 해외에서 봉제돼 들어오죠. 그러면 적어도 8,000에서 12,000m입니다. 10,000km입니다. 그럼 동대문 디자이너들은 이 근처에서 만든다면 깊게 400에서 500km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소비자한테 알려야 됩니다. 왜? 거리가 짧다는 자체는 탄소를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그냥 이 힘이 들지만은 충분히 기회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고, 또 국내에서 만드는 한국 제품은 이런 탄소 배출까지 생각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향해서 우리가 뭔가 발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가 활용해야 될 가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부분 자체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본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순환 경제가 지목되니까 이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지금 국내 기업입니다.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SFI 쪽에 이걸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에너지를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분 자체가. 이거는 뭐 우리 국내 이야기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갖다 대면 여러 가지 이 레퍼런스가 나와가지고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내용이고요. 재고 상품에 대해서도 룰레몬이 먼저, 역시 앞서 있는 회사는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like new라고, 이 올해 What can you trade in 이걸 읽어보면요, 소비할 때부터 좀 함부로 소비자 하지 말고요, 물건을 귀하게 쓰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면 We are accepting general usage 보니까 백 자체도 마구마구 하지 말고, 왜? 다시 판매를 하려면 소중하게 생각하고 깨끗하게 사용한 거는 내가 받아줄게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물건을 그냥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왜?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 생각하고 동참해달라 이런 쪽의 내용들입니다. 소비자들의
이게 1년 됐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K-pop for planet 보세요. 이게 뭐 죽은 지구에 K-pop은 없다. 이제는 단순하게 아이미가 아닙니다.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비자 기후 행동에 여러 가지 기후 행동 보상제부터 해가 지금 서서히 NGO들은 본격적으로 NGO 활동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부터 이제 이런 우리가 어려움에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닌 사고 자체를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How to죠.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해 봅니다. 물론 복잡합니다만은 가장 심플한 게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딱 3단계. 제일 중요한 건 비전 단계입니다.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제 에코적인 개념이 아니라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돈을 벌겠다 그게 아닙니다. 에코적이다 보면 돈은 벌립니다. 그래서 비전 단계부터 의지가 표명돼야 되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오너의 사고입니다. 아무리 밑에서 대표님 이거 합시다. 야, 그 비용 드는데 못해요. 그래서 제일 최고 의사결정자 오너가 의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간접적인 통계를 내봤더니요, 오너 의지가 명확한 말수록 프라핏의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지 표명이 돼야 되고 냉정하게 현황을 파악해야 되고요. 벌써 뭐 예스이랑 아이쿠야 머리 아프다 이래요. 야, 이건 뭐 그 당신 시킨 대로 다 하면 뭐 회사 그대로 나겠다 이래요. 그래서 현황을 진단해야 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우리 회사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그렇다면 한 단계씩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이런 현황 진단이 되고요. 이 진단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고 이때까지 전략하고 전혀 다른 전략입니다. 앞에 제가 모두 이야기했지만은 모든 좋은 전략을 다 써봐도 지금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에 전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짜서 실행을 하고 그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제가 서스테이니블이잖아요. 지속 가능이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단계가 또다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과 측정을 하면서 KPI 성과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알릴까? 예전에 소비자를 알리는 것은 싸게 만드는 게 알리는 거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성과 관리를 통해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소비자하고 접점 관계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만 소비자들부터 착한 기업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이 샘 밑에 바닥에 있는 3가지가 중요합니다. 컨센서스입니다. 혼자서 안 됩니다. 모두에게 공감대가 돼야 되고 조직 체계가 에코 프렌드리로 딱 잡혀야 되고 문화가 친환경이란 문화가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회사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자신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회사가 아침마다 괴롭습니다. 이 에코 프렌드리가 조직 문화로 안착되어 있는 회사는 즐겁습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 근래 회사들이 뭐 즐거운 회사 별로 없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이렇게 특강을 많이 하는데 하면 상당히 즐거운 분위기에서 했었어요. 저도 인상도 좀 펴고 했는데 요 근래 하면 계속 인상 쓸 수밖에 없어요. 인상 써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계신 분 중에 조금 웃는다 하는 사람은 아마 이게 초등학생이 있으면 웃을지 연세가 좀 더 있다면 웃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매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조직 문화를 진짜 신이 나는 신명나는 에코 프렌드리 회사로 만들어야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 혁신은 의무가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그래서 5가지 경영은 ESG 인식과 추진 의지, 전략 체계를 갖춰야 되고 그 체계를 갖추고 조직이 뒤따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소비자하고 접점을 찾아야 된다. 이 5가지 개념에서 이거는 전반에 대한 최고 의사 결정자의 추진 의지, 뭐 아주 이론적인 겁니다, 사실로.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몇 회사를 좀 컨설팅을 하고 또 몇 회사가 조금의 이제 시장이니까 효과를 보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 지금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 겁니다. SFI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게 또 그게 위원장님이 와 계시네요. 이게 우리 주상 원장 계신데 이게 프리입니다. 돈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만들어 놓고도 별로 뭐 지금 현재 한 100몇 군데밖에 안 들어왔더라고 보니까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해가 우리 회사가 지금 ESG가 얼마 정도 위치에 있는가 자가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해외를 분석 안 해서 그렇지만 대충 논문을 뒤져봤더니 해외에서도 섬유 패션만을 타겟으로 ESG 평가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지금 현재 뭐 아직 완벽하다 할 수 없습니다.
많이 개선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섬유 패션에 국한해가지고 중소벤처성에서 나온 거지만은 그거는 다 여러 분야가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건 섬유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가 진단 들어가면 공짜입니다. 그럼 자기 평균이 나옵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까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ESG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역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핵심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 기업이 마구마구 자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자원으로 우선순위입니다. 다 잘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그래서 결정해서 각 부서의 임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ESG 해라 했더니 ESG 추진위원회만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혀 그 조직하고 어울리지 않고 그 혼자만 맨날 공부하러 다니고 뛰어다니고 오너한테 보고하고 이래요. 괴리가 생기는 거죠. 쟤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ESG 담당은 속이 터지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 조직원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저겁니다.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게 뭔가, 그리고 우리의 장점은 뭔가.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자. 1순위, 2순위, 3순위. 그래서 각 부서에 임무를 부여해가지고 전 회사가 조직 문화를 가지고 아침마다 웃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ESG 보고서,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이 뭐 조금 초보자 입장에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뭐 처음부터 뭐 공시를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무엇을 만들겠다라는 순간 사실로 못 만들게 됩니다. 불안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끄적끄적 일기 쓰듯이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것도 친환경적인 요소로 잘하네 이런 식으로 편하게 접근하는 게 가장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DPP도 지금 SF에서 개발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최근에 개발한 겁니다. 같은 앞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게 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원점 회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필립이라는 형사가 이야기한 게요. 강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드럽지 않으면 상냥하지 않으면 살아갈 자격이 없답니다. 딱 맞는 이야기예요. 1950년대 나온 소설인데 지금 우리 패션 회사한테 딱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까지 강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드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소비자하고 같이 소프트하게 소비자하고 접점을 만들어가면서 훌륭한 K-패션 회사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